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리 18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형지리 여행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다 잘 써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 우리 모두 알 수 있죠? 호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교과서 본문에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구글 지도로도 보여줬었죠? 두 번째 마을은 그린덴 발트다. 그린덴 발트라고 하는 곳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석회암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융프라우 얘기하면서 했었죠? 융프라우 얘기하면서 융기한 석회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로 석회암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조개 껍질과 같은 어패류가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지표면 압력 감소에 의한 전리는 수평일까 수직일까?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우리 수평이라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수직이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지표면 압력 감소는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어요. 누르던 힘이 줄어드는 거니까 위로 붕 뜨게 되죠. 그래서 수평 전리가 생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이산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수업 때 선생님이 말을 해줬죠? 틀어놓기만 하는 학생은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말의 귀다. 말의 귀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과제는 우리가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늘 배울 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학습 목표 지난번과 똑같죠? 먼저 지형지리 여행의 관광적 매력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고 그렇다면 지형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이를 바탕으로 관광으로 인해 지역 특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크로 보기와 마이크로 보기에 대해 배워봤고 이어서 풍화 여행에 대해 알아봤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화산 여행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펼치고 지리부도로 오늘 나오는 여행지들도 어디 있는지 같이 체크해 놓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화산 여행을 볼 텐데 이 화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 화산이 뭔지 모두들 알고 있나요? 네, 불산이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화산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지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일 겁니다. 이 화산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화산을 크게 4개 교과서에 언급되는 것을 정리해 봤어요. 하와이의 킬라우에어 화산, 또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일본의 후지산도 있고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도 있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구글 지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와이로 가볼 텐데 이건 네이버 지도네요. 자, 구글 지도에서 보자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속한 섬이죠. 이 하와이는 태평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전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있는 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의 큰 바다인 태평양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에 하와이가 위치합니다. 굉장히 작은 섬인데 이렇게 하와이는 사실 하나의 섬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킬라우에어 화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킬라우에어. 자, 킬라우에어 산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 빅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빅 아일랜드에는 킬라우에어 화산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쪽에 마우나로아 저 화산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여기 옆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화산 활동이 현재도 활화산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럼 보자면 선생님이 로드뷰로 한번 직접 보니까 킬라우에아보다는 마우나로아가 보기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우나로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면 이렇게 색감한 거 보이죠? 여기가 바로 분화구 역할을 하는 산의 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이 땅들 모두 우리가 용암으로 인해서 생겨났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결이 있어요. 이 결을 보면 용암이 이렇게 나왔겠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 화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트레킹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른 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에트나 화산을 한번 볼게요.
이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탈리아 본토에 위치한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화 모양의 국가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지만 에트나 화산은 이 밑에 있는 이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칠리아 섬에서도 약간 동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에트나 화산은 굉장히 활발하게 화산 활동을 해요. 실제로 올해 1월까지도 용암이 분출된 그러한 이력이 있는 화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트나 화산도 우리가 한번 직접 보자면 이렇게 여기만 푸르게 색칠되어 있죠. 여기만 이렇게 봉긋 나와 있는 거예요. 화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 에트나 화산은 보자면 꼭대기 쪽을 볼까요? 자, 보이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다 새까맣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긴 직접 연기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스트리트 뷰가 깨져 있지? 안 깨진 걸로 한번 볼까요? 많은 여행자들이 직접 이곳에 올라가서 연기 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구름이 아니에요. 이게 구름이 아니라 화산에서 계속 화산 가스들이 분출되고 있는 게 이렇게 연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경사가 급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화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받는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트나 화산,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게 아니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아마 후지산이 가장 친근할 거예요. 후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진이 많이 발생할 때 혹시나 후지산이 터질까봐 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후지산 스트리트 뷰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아서 얼른 진도를 빼야 해요.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피나투보 화산도 위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피나투보 화산도 필리핀,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위치해 있는데 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 수도인 마닐라가 위치한 섬의 이름이 이 루손 섬이에요. 이 섬에 위치한 화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계 각지에는 많은 화산이 위치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보자면 이 화산 지형에 다양한 세부 지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산지 지형을 파악할 때는 매크로하게 본 다음에 마이크로하게 봐야 한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화산이 굉장히 뾰족하구나, 또 분화구가 움푹 파여 있구나, 이렇게 크게 매크로하게 전체 보기를 해보았죠. 또한 까만색이구나, 아마 화산재로 이루어진 돌이겠구나 이렇게 했다면 이제 세부적인 지형들을 봐야 하겠죠.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마이크로하게 보자면 먼저 용암류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용암류는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용암류라고 부르는데 아까 화산에서도 하나의 결을 우리가 돌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용암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화산재층은 화산재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층을 화산재층이라고 불러요. 이 화산재는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실제로 화산 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곤 합니다. 논밭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인도 같은 사례에서는 목화를 키우기도 합니다. 목화 솜 알죠? 그리고 응회암도 있는데 이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이고 쌓여서 단단하게 돌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산재층이랑 무엇이 다른지 조금 궁금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만 궁금한 거 아니죠? 이 화산재층 같은 경우에는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여서 아직 부드러운 상태예요. 이 화산재는 아무래도 알갱이가 비교적 크다 보니까 투수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쓰면서 말을 해줄게요. 읽었어? 이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이 높아요. 뒷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투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투과한다. 투과한다라는 건 통한다라는 거죠. 물이 투과하는 성격이 크다라고 하는 거. 결국 물이 잘 스며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산재층은 이렇게 투수성이 크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도 많이 활용이 되죠. 하지만 이 화산재층이 오래되고 매우 큰 압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응회암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화산재층이 그냥 땅이라면 쟤는 돌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한번 나가 볼게요. 왜 안 되지? 되네.
자,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아까 본 이 킬라우에어 화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볼게요. 이 킬라우에어 화산은 아직도 활화산이에요. 활화산은 활동 중인 화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기도 내뿜고 용암도 분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나가사키현에 있는 이 운젠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뒷장 교과서를 펼쳐보면 사진이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자, 볼 수 있다시피 먼저 화쇄류라고 하는 게 흐르는데요. 이 화쇄류는 화산 쇠설물류의 줄임말입니다. 화산 쇠설물류. 너무 글씨 못 쓰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귀로 다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화쇄류가 이 주변에서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면 이렇게 다 내려오겠죠.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좁은 계곡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좁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화산 분출물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강 따라서 막 흘러 넘치겠죠. 그럼 이 주변의 평평한 땅들에 다 퍼지면 불도 나고 산사태처럼 굉장히 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 결국 이런 자국들이 남아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이렇게 내려온 화산 분출물들이 화산 밑에 이러한 평탄한 지형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다 논밭 이런 거죠. 사람들이 비옥한 화산재 위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탄하기까지 하니까 살기 굉장히 좋겠죠. 너무 비옥해서 이 화산 밑이라고 하는 위험한 위치임에도 알고 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죠. 그러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사방공사입니다. 사방공사는 하천 주변에 뚝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더 높게 하천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천을 보수해야 화산 쇠설물류가 내려왔을 때 하천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죠. 만약 하천이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화산 쇠설물류가 범람해서 강 주변에 있는 땅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방공사를 하기도 한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탄한 지형에 그런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이때 강이 흐르면서 이러한 화산 분출물들을 침식시키고 또 운반한다는 거예요. 강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까지 닿게 되죠. 그래서 결국 보이는 것처럼 강이 이렇게 바다에 왔을 때 이 주변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지형들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화산 분출물이 밑에 내려왔다가 침식되고 운반되어 결국 이러한 하구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운전 화산을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방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자면 먼저 화쇄류라고 하는 거, 화산 쇠설물, 화산가스라든지 용암 이렇게 화산에서 분출한 것들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온다. 경사진대 따라 내려온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화산 하부에는 굉장히 평탄한 비옥한 땅이 존재한다. 이렇게 화산재가 퇴적된 곳은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아가게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평지는 아까 말했죠? 화산재는 투수성이 높습니다. 물이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물이 투과를 잘한다는 거죠. 물이 투과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지상에서 다 쓸려나가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내려가 지하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화쇄류를 대비해서 하천 사방공사를 하기도 한다. 이 화쇄류가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범람해버리면 주변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 생활이 화산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두 이해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석회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석회암은 선생님이 지난번 융투라고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꼼꼼하게 보자면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녹는 퇴적암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하나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석회암은 지난번 말한 것처럼 조개 껍데기 등이 바다 밑에서 쌓인 것이 바로 석회암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석회암 설명하기 이전에 이 퇴적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퇴적암으로 쉐인, 삼, 이암 이런 것들이 있다. 조개 껍질이 쌓이면 석회암, 진흙이 쌓이면 이암, 모래가 쌓이면 삼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석회암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충청북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어디에 많느냐? 네이버 지도로 잠깐 보여줄게요. 이 석회암이 사실 시멘트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아, 그곳에 석회암이 존재하겠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봅시다. 자, 충청북도에서도 북동부에 이 단양, 제천, 강원도는 영월이나 정선 이런 데에 석회암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곳 하나를 보여줄 텐데 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이 도담역, 여러분들 보이나요? 여기가 도담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도담역, 여기를 위성지도로 잠깐 보자면 이렇게 공장이 많은 거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장 바로 옆에 이렇게 산이 새하얗게 파헤쳐진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시멘트를 파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원래는 산이 이렇게 푸릇푸릇해야 되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다 파내린 거예요. 왜? 그 밑에 석회암이 있으니까. 이걸 캐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옆에 공장이 존재하고 이거를 거리뷰로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공장이라 그런지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마우스가 어디 갔지? 자, 봅시다. 선생님이 겨우 찾아낸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아까 그 하얗게 깎인 산이거든요. 보면은 주변 산들과는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죠. 원래 산은 이렇게 나무로 뒤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석회암을 캐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희끄무레하게 나무도 없이 그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석회암이 이런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이 석회암 여행으로 대표적인 곳 두 군데를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중국의 구이린. 구이린은 우리가 게림이라고도 부릅니다. 게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게림이라고도 불러요.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석회암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지들이 있어요. 한번 보자면 자, 교과서에 있는 거죠? 먼저 지우고 볼까요? 하나하나 보자면 이 구이린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쓰여진 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바다 밑에 있던 석회암이 융기했다. 석회암은 바다 밑에서 형성된다고 했었죠? 여기가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해줄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쌓이고 쌓였던 거야. 쌓이고 쌓여서 석회암이 있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융기한다라고 하면 올라오는 거죠. 바닷물이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이 석회암이 쌓여있는 땅 자체가 위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융기는 올라간다 라는 의미니까. 이어서 봅시다. 자, 빗물과 지하수의 용식. 용식은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녹아있는 걸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식은 용해해서 침식한다. 그래서 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녹아서 탑카르스트를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카르스트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이 카르스트는 사실 석회암 지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석회암 지형을 통틀어서 카르스트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카르스트 안에 세부적인 석회암 지형들이 더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탑카르스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돌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죠. 이게 바로 탑카르스트입니다. 탑카르스트는 이렇게 탑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봉우리의 형태를 지닌 것을 탑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다 밑에 있다가 융기된 거야. 바닷물 위로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주변이 깎아내리고 얘만 남은 거예요. 이런 걸 탑카르스트라고 한다. 이해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꼭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되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니까 모르면 꼭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해를 하고 똑똑하게 다 아는 줄 알고 선생님이 막 빌 받아서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면 꼭 그 학습지 밑에 질문을 하던지 하면 선생님이 겐톡으로 알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업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든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이 구멍이에요, 구멍. 이 구멍은 석회 동굴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지닌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에 잘 녹으니까 지표수나 지하수의 침식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땅 위에 있는 지표수, 강 같은 지표수가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이러한 석회암을 녹여내리는 거예요. 용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회동굴이 생기더라. 알 수 있고요. 이 계림은 이렇게 리장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그럼 지표수 풍부하다 알 수 있죠. 또 강이 있다는 것은 지하수도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교과서 말고 우리가 계림이 어디 있는지 구글 지도로 잠깐 보여줄게요. 아이고. 자, 봅시다. 자, 계림을 봅시다. 왜 이랬지? 구일인을 봅시다. 네. 구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약간 남부에 위치해 있어요. 보자면 이렇게 중국에서도 왜 사라졌지? 중국에서도 이렇게 남부에 위치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자면 이 구일인시 여기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이 강 이름 보이죠? 여기 리버라고 써 있어요. 이게 리장강이에요. 그래서 이 구일인시를 리장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표수가 풍부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구체적인 지형을 잠깐 보여주자면 교과서 그림 말고 새로운 걸 보여주자면 여기는 동굴이네요. 석회 동굴이 이렇게 분포한다라는 거. 석회 동굴도 있고 또 그쵸, 여기 보이죠? 이게 바로 여기 흐르고 있는 게 리장강입니다. 얘가 리장강이고요. 리장강이고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석회암의 용식으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얘네가 이렇게 다 바다에 있다가 융기에서 이렇게 지표면으로 나오고 이것들이 다 파여서 뾰족하게 남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남은 것들 이름 5글자 뭐라고 했었죠? 탑카르스트라고 했었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어서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구일인 같은 경우에는 탑카르스트가 많이 분포한다. 탑 모양의 뾰족한 석회암체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석회암이 융기하고 또 융기한 상태에서 군데군데 용식이 돼버리니까 용해돼서 침식돼 버리니까 이렇게 남은 것들이 바로 탑카르스트다. 형성 과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리장강이라고 하는 장과 지하수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회암이 많은 우리 충북 북부의 제천, 단양, 영월 이런 데도 석회동굴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슬로베니아를 볼 텐데 슬로베니아에서 우리가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건 석회암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라고 부른다 했었죠. 이게 바로 이 슬로베니아에 있는 크라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크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왜 안 되지? 크라스, 이게 크라스거든요. 구글 지도에서 잠깐 보여줄게요. 이러한 석회암 지형이 그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 정신이 사납죠? 자, 여기 봅시다. 검색하는 게 낫겠네. 크라스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호텔 크라스만 나오는데 크라스 케이브라고 한번 하면 그쵸, 나오죠? 자, 대표적인 거 하나 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석회에 동굴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약간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는데 스트리트 뷰로 한번 만나볼게요. 왜 이렇게 뜨죠? 원래 이 지역이 바로 석회 동굴에 여기를 보면 되겠다. 이것들이 다 석회암인 거예요. 용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녹아서 이런 데 구멍이 뚫리고 하는 거죠. 네, 슬로베니아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여기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너무 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자, 이어서 보자면 이 슬로베니아에 그래서 슈코치안 동굴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토니아 동굴 이런 것들이 있다. 해외 동굴, 우리나라에만 석회암 동굴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뭐 고시굴이라는 데도 있고요. 뭐 단양의 고수동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화산 지형과 석회암 지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30분을 넘겨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말이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언제든지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선생님이 수업을 고쳐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모두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과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